어머니, 효도 여행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창 바쁠 때 무슨. 어머니, 저희가 효도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다낭이 요즘 좋다고 해서요. 한 달 푹 쉬다 오세요. 농장은 저희가 잘 볼게요. 아들 내외는 어머니를 다낭 민박집까지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니의 인감 도장과 농장 서류 봉투는 이미 아들 손에 들려 있었어요. 짐을 내려드리고 방문을 닫은 뒤 둘은 그날 저녁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박집 창문에서 택시를 내려다보던 어머니의 눈빛 속에 아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달려올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귀국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아들의 휴대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아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아들을 그토록 무너뜨렸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봄이 채오기 전 서울 마포구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민재의 사무실은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요즘은 그 간판을 보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직원은 3명에서 2로 줄었고 2에서 1명이 됐어요. 그 1명마저 이번 달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46의 이민재는 그날도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책상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서랍 안에 두고 간 볼펜 한 자루, 벽에 꽂힌 채 잊혀진 달력. 민재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고 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요. 통장 잔액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또 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민재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다가 전화를 눌렀어요. 발신음이 3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재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민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자금이 좀 빠듯해서요.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복순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만요. 이번 한 번만요. 복순이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민재는 그 침묵 안에서 대답이 뭔지 이미 알았지만 기다렸습니다. 민재야. 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를 줬냐? 사업 시작할 때 4천, 그 다음에 2천, 또 그 다음에 3천. 거기다 결혼 비용, 아파트 계약금. 세면 내가 너한테 준 게 벌써 2억이 넘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것 같냐?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복순이 짧게 말했어요. 안 된다. 어머니. 안 된다고 했다. 민재야, 나도 이제 그 돈 없어. 그리고 있어도 못 줘. 내가 뭔가 달라지질 않으면 내가 아무리 줘봤자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이번엔 이상하게 더 무거웠어요. 뭔가 달라지질 않으면.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났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받아? 내가 장남인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민재는 자신이 부끄러운지도 몰랐습니다. 임대현이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재 씨. 임대현은 경북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어요. 민재가 3년 전 무리하게 들어간 공동개발 사업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틀어지면서 민재가 임대현에게 진 빚이 2억 3천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 씨,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도 빚 받으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민재 씨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임대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도가 있었어요. 경북 청송 일대 지적도였습니다. 여기 아세요? 민재가 봤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농장 위치였거든요. 청송 그 일대가 지금 개발 예정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 시세의 2배는 쳐줄 수 있어요. 복순 밭 상표권까지 통째로 인수하면 민재 씨 빚 탕감하고도 남아요.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현이 계속했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는 어렵겠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에 처리하면 되잖아요. 인감이랑 위임장만 있으면 법적으로 다 설계해 드릴 수 있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려요, 그 절차가? 임대현이 말했습니다. 농지 매각의 상표권 이전까지. 서두르면 1달이요. 어머니가 1달만 안 계시면 돼요. 1달. 민재가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민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미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기울고 있었거든요. 임대현을 3번 더 만났습니다. 만날수록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농지 처분 절차, 상표권 이전 서류, 법무사 선임. 임대현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해본 일처럼요. 그러는 사이 민재의 마음도 조금씩 기울었어요.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야. 어머니도 이 농장 혼자 언제까지 하시겠어.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장남이고 나중에 어머니 모실 사람은 어차피 나야. 누나들은 시집가서 연락도 뜸한데. 어차피 이 재산은 나한테 올 거야. 지금 당겨서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지수에게 말한 건 넷째 날 밤이었어요. 지수는 처음에 멍하니 민재를 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민재가 천천히 다시 설명했어요. 임대현 농장 1달. 지수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알게 되면 어떡해? 민재가 말했어요. 모르시게 하는 거지.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들이 이 사실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 우리 두 사람만 아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다 드러나면 어떡하냐고. 민재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장남이야. 나중에 어머니 모실 사람은 나잖아. 누나들은 시집가서 명절에 얼굴이나 비추는데 어머니 곁에서 챙기는 건 결국 나라고. 그 재산이 내한테 오는 게 이상한 거야? 지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합리화하면 편하겠지. 민재가 지수를 봤습니다. 합리화가 아니야. 현실이야. 나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2억 3천을 어떻게 해결해? 사업은 다시 일어설 엄두도 안 나고. 지수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싫어.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 하는 거잖아. 농장 처분하면 어머님 갈 데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 나도 힘들어. 직장에 집안일에. 나한테 그것까지 떠넘기는 거야? 민재가 잠시 지수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지수가 멈췄어요. 지금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죽냐 사냐가 문제야. 2억 3천을 내가 어떻게 갚냐고. 나 진짜 감당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지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잠시 후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낭 항공권을 검색하는 것이었어요. 민재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순에게 전화를 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재야. 또 왜? 짧고 차가운 대꾸였어요. 지난번 전화 이후 두 사람 사이가 서먹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어머니한테 효도 여행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뭐? 다낭이라고 베트남에 있는 도시예요. 바다도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한 달 푹 쉬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복순이 말했어요. 나 지금 바빠. 봄 농사 준비해야 하는데 어딜 가? 민재가 말했습니다. 농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이번에 서류도 좀 정리하고요. 어머니, 그냥 한번 쉬시라고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복순이 짧게 말했어요. 안 가도 된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순은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 녀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돈 달라더니 이번엔 여행을 보내준다고. 갑자기 한 달씩이나 농장 서류도 정리한다고. 복순은 창밖 배추밭을 바라봤어요.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뭔가 꾸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복순은 바로 전화를 다시 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냥 뒀습니다. 생각할 게 있었거든요. 사흘 뒤 복순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민재야, 내 어머니. 다낭인지 어딘지. 가자. 민재가 멈췄습니다. 진짜요? 응. 날짜 잡아라. 복순이 전화를 끊었어요. 민재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첫째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복순 자신도 조금 놀란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나 다낭이 어딘지는 아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파란 바다의 야자수. 따뜻한 나라. 그걸 보면서 한 번도 저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보내고 새 아이 키우면서 새벽부터 밭에 나가고 별이 뜰 때 들어오는 삶을 살면서 놀러 가겠다는 생각은 사치 중의 사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복수는 장롱 깊은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천가방이 있었어요. 20년도 넘은 것이었습니다. 쓸 일이 없어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 이걸 쓸 날이 오긴 오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복수는 가방을 꺼냈어요.
그러다가 멈칫했습니다. 이 녀석이 꾸미는 게 있다면 내가 준비를 해야지. 복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농지 등기 권리증, 복순 밭 상표권 등록증, 납품 계약서 원본.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뒀어요. 아들한테는 복사본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원본은 따로 챙겨둘 생각이었어요. 이게 다 소용없을 수도 있어.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복순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뭘 넣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운 나라라고 했는데 얇은 옷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사서 거의 입지 않은 꽃무늬 블라우스. 버리려고 했다가 아까워서 놔뒀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방에 넣으면서 복순이 잠깐 웃었어요. 살다 살다 다낭을 가게 되네.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눌러 넣었습니다. 옷 아래 안 보이게. 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생긴 봉투였지만 안에 든 것은 달랐어요. 복수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민재야, 이 밭이 어떻게 생긴 건지 내가 알기나 하냐.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봄바람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복수는 3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저절로 떠진 거였습니다. 설레서요. 평생 처음 가보는 해외였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 뭔가를 챙겨가야겠다 싶었어요. 밥을 짓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싸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민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빨리 출발해야 해요. 복순이 말했어요. 김밥 좀 싸려고. 민재가 손을 저었습니다. 공항에서 먹으면 돼요. 짐도 되고. 그냥 가요. 복순이 잠깐 민재를 봤어요. 그러고는 꺼내놨던 재료를 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깝다 싶었지만 아들이 그러면 그런 거겠지 싶었어요.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 깜짝 놀랐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많은지. 캐리어 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저게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이야? 민재가 빠르게 걸으며 말했어요. 빨리 오세요. 체크인 해야 해요. 체크인을 마치고 나자 복순이 민재 팔을 살짝 잡았어요. 밥은 어디서 먹어? 민재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해요. 보안 검색줄이 길 수도 있어서. 안에서 먹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면세구역을 지나면서 복순의 눈이 바빠졌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초콜릿, 술, 화장품. 복순은 걸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구경이 좋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게이트 찾아야 해요. 지수가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어요. 게이트 앞에 앉자 복순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보였어요. 복순이 일어서려는데 민재가 말했어요. 곧 탑승이에요. 그냥 계세요. 복순이 다시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들이 곧 탄다는데 어쩌겠냐 싶었어요. 비행기 안은 좁았습니다. 복순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민재와 지수는 두 줄 뒤였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순은 자신도 모르게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땅이 멀어졌습니다. 복순이 작게 소리를 냈어요. 창밖으로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도로가 실처럼 보였어요. 논밭이 네모 반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름 위로 나오자 하늘이 새파랬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하늘이.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공항에서도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왔는데 돈을 받고 있었어요. 옆자리 젊은 사람이 컵라면을 샀습니다. 뚜껑을 열자 냄새가 났어요. 복순이 그 냄새를 맡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가 항공이라 기내식이 없다는 걸 복순은 이때 알았어요. 민재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배가 고팠지만 2줄 뒤 아들한테 가서 말하기가 민망했습니다. 효도 여행 보내준다는데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복수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늘 넣고 다니는 사탕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입에 넣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아. 도착하면 먹으면 되지. 그렇게 혼자 마음을 달랬어요. 다낭 공항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였어요. 복수는 반사적으로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봄인가 여름인가.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축축하고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덥다. 민재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기가 원래 이래요, 어머니. 공항 밖으로 나오자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복순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저게 코코넛이야? 야자수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택시 잡아야 해요. 복순은 야자수를 한 번 더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았습니다.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신기하네. 혼자 말하고 민재 뒤를 따라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다낭 시내가 펼쳐졌어요. 오토바이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판들이 알 수 없는 글씨로 가득했어요. 복수는 그것들을 말없이 봤습니다. 풍경이 달랐어요. 냄새도 달랐고 소리도 달랐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민박집은 바다 가까이에 있었어요. 골목 안쪽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한글로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주인아 주머니가 나와서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복순 씨 맞으시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침대 하나에 작은 책상, 창문. 그 창문 너머로 파란 바다가 보였어요. 복순이 창문 가까이 갔습니다. 남해도 서해도 아닌 처음 보는 색깔의 바다였어요. 쪽빛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파란 게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주인아 주머니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생활비는 여기 봉투에 있고요. 복순이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재가 잠깐 어머니를 봤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잘 쉬세요, 어머니. 민재와 지수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창문 아래로 택시 소리가 났어요. 복순이 내려다봤습니다. 민재가 지수의 손을 잡고 택시에 오르고 있었어요. 민재가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그걸 보면서 그냥 있었어요.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아래 깊숙이 눌러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살며시 눌렀어요. 농지 등기 권리증, 복순 밭 상표권 등록증, 납품 계약서 원본. 봉투 안쪽 깊은 곳에는 접힌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법무법인 주소가 적힌 것이었습니다. 이미 내용 증명은 발송이 됐어요. 임대현 측으로. 복순이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 혼자 피식 웃었어요. 기어이 왔네. 다낭에.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근처에 쌀국수 맛있는 데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가죠. 두 사람이 골목으로 나갔어요. 한정숙이라고 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다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10년씩이나 사셨어요? 처음엔 저도 여행으로 왔다가 눌러 앉았어요. 골목 안쪽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들어서자 고수 냄새가 났어요. 주문을 하자 맑은 국물에 얇은 면과 고기가 담겨 나왔습니다. 맛있네요.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말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하루 처음 제대로 먹은 밥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자 별이 많았어요. 청송에서 보던 별이랑 닮았는데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났고 열대꽃 냄새가 났어요. 복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는 알아. 근데 일단 온 거니까 잘 쉬다 가자.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시각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민재는 창에 기대어 눈을 감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 안으로 임대현 씨한테 서류 넘겨야 하잖아. 법무사 통해서 빠르게 처리하자.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눈을 뜨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 창문에서 바다가 보이던 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바다를 보던 어머니의 뒷모습. 택시가 떠날 때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민재는 그 생각을 빠르게 눌러버렸어요.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밤이 가까운 저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자 민재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박성달. 어머니 농장 관리 일을 돕는 사람. 별다른 접점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여보세요. 이민재 씨 되십니까? 윤복순 여사 대리인 박성달입니다.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법률 문서를 읽어주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또렷했습니다. 지금 여사님 지시로 이민재 씨가 전달받으신 농장 관련 서류 일체가 복사본임을 알려드립니다. 진보는 이미 법무법인에 위탁되어 있으며 복순 밭 상표권 및 농지 관련 외부 접근은 오늘 오전부로 전면 차단 처리됐습니다. 임대현 측에는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민재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려고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복사본이라고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달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어요. 내 아들은 오늘 죽었다. 그 순간 민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캐리어 손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전해드립니다. 한 달 안에 청송 농장에서 정직하게 100만 원을 만들어 오면 직접 대화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단 외부 지인의 도움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분의 힘으로만 이루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는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수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캐리어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복사본이라고. 그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 증명. 법무법인. 대리인. 지수가 남편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냥 논밭 좀 가진 분이잖아. 무슨 대리인이야? 법무법인은 또 뭐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논밭 좀 가진 노인한테 대리인과 법무법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 공항 유리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울집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불도 반만 켜놓은 채였어요. 지수가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짚은 채 앉아 있었어요. 복사본.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 내용 증명. 대리인.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민재가 이마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뭐?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민재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농장 하신다는 거. 혼자 민재 씨 키우셨다는 거. 그게 다잖아. 그게 다인데 법무법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 내용 증명은 또 뭐야? 이게 말이 돼?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장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납품 계약은? 상표권은? 민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거 맞지? 민재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말했어요. 그래. 그 한마디가 새벽 1시 어두운 거실 안에서 나왔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낭 민박집 창문에서 바다를 보던 어머니 뒷모습, 택시가 떠날 때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새벽에 김밥 재료를 꺼내 놓으시던 어머니, 말없이 다시 냉장고에 넣으시던 그 손. 차라리 뭐라고 하셨으면, 왜 이러냐고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그랬다면 덜 무거웠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민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불빛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두 사람은 차를 몰아 청송으로 내려갔습니다.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고속도로 위에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수가 한 번 말했어요. 어머님이 진짜로 안 만나 주실까?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 지수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100만 원을 한 달 안에 벌라는 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고속도로가 끝나고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건물이 줄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펼쳐졌어요. 멀리 사과 과수원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풍경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방학 때 청송에 내려오면 어머니가 늘 밭에 계셨습니다. 불러도 한참 있어야 나오셨어요. 그때는 그게 귀찮았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박성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쉰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눈매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한 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어요. 민재의 반듯한 캐주얼과 지수의 흰 운동화를 보는 눈빛에서 무언가를 가늠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셨군요. 따뜻한 인사도 없었고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돌려 앞서 걷기 시작했어요. 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흙 냄새, 배추 냄새, 어디선가 거름 냄새가 섞인 묵직한 공기였어요. 지수가 살짝 코를 찡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농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배추밭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너머로 비닐하우스가 보였어요. 한쪽에는 제법 큰 창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창고 옆에는 작은 가공시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다 어머니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싸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세요? 박성달이 걸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오실 겁니다. 지수가 발을 멈추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류가 복사본이라고요? 법무법인은 뭐고요? 민재가 나섰어요. 조건이라는 게 100만 원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혹시 아세요? 박성달이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마지막 기회. 민재는 그 말의 무게를 선뜻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달이 다시 걷다가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두 사람이 그의 등을 봤습니다. 사실 여사님이 처음엔 조건을 안 걸려고 하셨어요. 민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끝내려고 하셨거든요. 박성달이 앞서 걸어가며 짧게 덧붙였어요. 그냥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끝낸다는 게 뭔 말이야? 지수가 낮게 물었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거든요. 이 조건조차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니가 아들을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달이 데려간 곳은 농장 한켠의 낡은 일꾼 숙소였어요. 방이 2개의 작은 부엌이 딸려 있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마루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배추밭이 보였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농사 달력이 붙어 있었고 문 옆에는 두꺼운 장갑 2켤레와 장화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장화를 내려다봤어요. 굽도 없고 무늬도 없는 초록색 고무 장화였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박성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님이 미리 사두신 겁니다.
지수가 잠시 그 장화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박성달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규칙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일은 내일 아침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번 돈은 제가 따로 관리합니다. 100만 원이 차면 여사님께 연락드리는 구조예요. 셋째, 외부 지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건 안 됩니다. 적발되면 초기화입니다. 초기화요? 지금까지 번 돈 전부 무효가 됩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박성달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두 분은 아들 며느리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일꾼입니다. 여사님 지시입니다. 민재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시 30분이요? 지수가 뒤늦게 물었습니다. 농사는 해 뜨기 전에 시작합니다. 박성달이 나가려다 문지방에서 한 번 돌아봤어요. 음식은 직접 해 드셔야 해요. 냉장고에 기본 재료는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저 달력 여사님이 젊었을 때 여기서 일하실 때 쓰시던 겁니다. 치우지 마세요. 박성달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달력 쪽으로 걸어갔어요. 벽에 붙은 낡은 달력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1987년. 민재가 태어나던 해였어요. 달력 여기저기에 어머니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배추 파종일, 거름 넣은 날, 고추 수확, 감자 심기, 그리고 여기저기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순이 학원 데려다 주기, 미영이 운동회, 순이 신발 사야 함, 순이, 미영이, 민재의 위로 누나 둘이었습니다. 민재가 달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 칸 한 칸,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달력 어디에도 민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민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달력을 다시 처음부터 봤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순이, 미영이, 순이, 미영이. 민재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어요. 어릴 때 이 밭에서 자랐지만 농장 일을 거의 도운 적이 없었다는 걸. 밭에 나가기 싫어서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부르면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누나들은 어머니 따라 밭에 나갔는데 민재는 막내라고 눈 감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달력에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심부름 시킬 일도 없었던 거예요. 민재는 달력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을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겨우 차렸습니다. 지수가 된장찌개를 끓이려다 된장량을 잘못 넣어서 짜게 됐어요. 민재가 물을 더 붓자니 건더기가 너무 없어졌습니다. 결국 둘 다 말없이 그걸 먹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한테 잘 못한 것 같아.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봤어요. 명절에 내려오기 싫었잖아. 솔직히 시골이라고 좁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동안 이렇게 사신 거잖아.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지수가 민재를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어. 돈 받을 때도 당연하게 받았고 이번에도 그랬고. 민재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짰지만 그냥 먹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일찍 누웠습니다.
내일 5시 반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복순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 윤봉수가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막내 민재가 5살 때였습니다. 위로 딸 순이가 12살, 미영이가 8살이었어요. 울 틈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밭에 나가고 별이 뜰 때 들어왔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논 두 맞이기로 시작했어요. 고추 심고 마늘 심고 아이들 먹이는 거니까 농약은 안 쳤습니다. 처음 몇 년은 벌레가 먹고 수확이 줄었지만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자 땅이 살아났습니다. 맛이 다르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게 유기농 브랜드 복순 밭이 됐어요. 복순은 이름이 촌스럽다는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촌스러운 게 진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는 순간 아들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복순은 사람을 잘 봤습니다. 밭에서 평생을 보내다 보면 눈이 생겨요. 씨앗도 흙을 보면 잘 자랄지 아닐지 알 듯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줬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미가 뭘 따지겠냐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으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농장을 찾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땅 있잖아요. 요즘 개발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수는 그 말보다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어머니를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계산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재가 40이 넘어도 달라지질 않는구나. 내가 너무 쉽게 줬던 건지. 임대현 이야기가 들려온 건 그 무렵이었어요. 복수는 그날 저녁 혼자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도착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혼자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한정숙이 간단한 베트남말 3마디를 가르쳐 줬거든요. 신짜오는 안녕이고 까머는 감사합니다이고 바오 니에오는 얼마예요 라고. 복수는 그 3마디를 들고 재래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은 시끄럽고 좁고 냄새가 강했어요. 온갖 채소와 생선과 열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청송장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망고 가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랗고 탐스러웠어요. 바오니에우? 상인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복순이 하나를 골라 계산하면서 까먼하고 말하자 상인이 웃었어요. 복순도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망고를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달고 향이 강했어요. 이걸 왜 이제야 먹어봤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길가 코코넛 주스도 한 잔 샀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고 이상하게 몸이 개운한 것 같았어요. 빈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이런 걸 사 먹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기념품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진열대에 귀걸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귀걸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젊을 때 해보려다가 아이들 챙기다 보면 그런 건 늘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귀걸이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파란 귀걸이를 하나 집었어요. 바오니에우? 우리 돈으로 5,000원도 안 됐습니다.
민박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귀에 걸어봤어요. 이상하지는 않네. 혼자 중얼거리다가 웃었습니다. 한정숙이 들어오다 멈췄어요. 어머님 귀걸이 사셨어요? 잘 어울리세요. 복순이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5,000원짜리야. 한정숙이 웃었어요.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어울리면 되지. 복순이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나 이거 사는데 30년 걸렸어. 한정숙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복수는 신발을 벗고 발을 담갔어요. 차가울 줄 알았는데 미지근했습니다. 살면서 나를 위한 거라고는 뭐가 있었나. 떠올려봐도 잘 없었어요. 새 옷을 사면 아이들 옷을 먼저 샀고 맛있는 게 생기면 아이들 입에 먼저 넣었습니다. 내 돈이지만 내가 쓴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좀 써야겠다.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한정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보내드린 거예요, 여행? 복순이 바다를 봤습니다. 그렇지.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민재 그 녀석 잘 있나 모르겠네. 잘 버텨야 할 텐데. 그 말이 걱정인지 기도인지 복순 자신도 몰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민재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배추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먼저 잠든 것 같았어요. 민재는 천장을 봤습니다. 달력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순이, 미영이, 순이, 미영이. 어머니는 이 숙소에서 그 달력을 보며 밤을 보내셨겠구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그 새벽에 혼자 일어나 밭에 나가셨겠구나.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그 삶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생각했어요. 학원비를 받을 때도 결혼 비용을 받을 때도 사업 자금을 받을 때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통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이 배추밭에서 나온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민재는 눈을 꼭 감았어요. 한참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한 것 같은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쿵쿵.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시 20분이었어요. 쿵쿵쿵. 지수가 옆에서 몸을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민재가 일어났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박성달이 서 있었어요. 두꺼운 장갑을 2켤레 들고서요. 5시 반입니다. 민재가 눈을 비볐어요. 지금요? 농사는 해 뜨기 전에 시작합니다. 박성달이 장갑을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받았어요. 지수가 방 안에서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배추 외엽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외엽이 뭐예요? 지수가 졸린 눈으로 물었어요. 겉잎이요. 시들거나 벌레 먹은 거 따내는 거예요. 얼마나요? 박성달이 창밖 밭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밭 전부요. 지수가 멍하니 그 넓이를 바라봤어요. 밖으로 나가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직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밭 저쪽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박성달이 앞서 걸었습니다. 민재는 그 뒤를 따라 배추밭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흙이 어머니 삶이었구나. 민재는 배추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겉잎을 손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질겼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재앙이었습니다. 배추 외엽 정리라는 게 말로 들을 때는 간단해 보였어요. 시든 잎 좀 따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해보니 달랐습니다. 밭이 끝이 없었어요. 배추 한 포기 앞에 쪼그려 앉으면 겉잎을 4-5장씩 잡아당겨야 했습니다. 질겼어요. 조심하면서 하다 보니 속도가 안 났어요. 허리는 30분 만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의 손가락 마디는 장갑을 끼고 있어도 아팠어요. 나 손이 왜 이러지? 박성달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위로인지 아닌지 모를 말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박성달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줄 반을 했어요. 밭 전체의 채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지수가 말했어요. 우리 내일도 이거 해?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씻자마자 쓰러졌어요. 민재가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평생 하셨구나. 사흘이 지나자 몸이 조금 익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농장 일꾼은 70줄의 할머니 2분과 50대 아저씨 1분이었어요. 복순이 농장을 키울 때부터 함께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알면서도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밥 한 끼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저 할머니들이 우리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야. 어머니가 그런 눈빛이었어. 지수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 박성달이 말했어요. 이번 토요일에 읍내에서 직거래 장터가 서요. 거기서 팔아보겠어요? 판 만큼이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전날 가격표를 붙이다가 혼자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걸 다 혼자 묶으셨겠다. 장터 첫날은 혹독했습니다. 민재가 배추를 앞에 두고 말을 걸었어요. 서울 말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배추 있어요. 유기농이에요. 드셔보세요. 사람들이 슬쩍 보고 지나갔어요. 읍내 장터에는 이미 오래된 상인들이 있었고 그분들 앞에만 사람이 몰렸습니다. 오전 내내 2명이 왔어요. 그나마 오전이 끝날 무렵 할머니 손님 한 분이 멈춰서 배추를 집었습니다. 복순이 배추는 내가 안다. 여기 좋아. 민재가 봉투에 담으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그날 번 돈은 42,000원이었어요. 비가 온 건 3주차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흐리더니 오전 중에 굵어졌어요. 박성달이 달려왔습니다. 비닐하우스 확인하고 고구마밭 덮어야 해요. 빨리요. 민재와 지수가 장화를 신고 뛰어나갔어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어요. 비닐을 펼치는데 바람이 불면 날렸습니다. 잡고 있으면 온몸이 젖었어요. 장화 안에도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비닐 한쪽을 잡고 버티다가 흙 위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온통 흙탕물이었습니다. 민재가 달려가려는데 지수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계속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지수가 앉은 채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비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재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해? 어머님한테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했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어요. 박성달이 저쪽에서 비닐을 덮으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을 했어요. 지수가 한참 울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빗물이랑 눈물이랑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섰어요. 흙탕물이 묻은 채로. 계속하자.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비닐을 다 덮고 숙소로 들어와 장화를 벗자 발이 쭈글쭈글했어요. 지수가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거 버려야겠다. 빨면 돼. 지수가 웃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그날 저녁 박성달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구마밭 잘 덮었어요. 덕분에 이번 비는 넘겼습니다. 봉투 안에 54만 원이 있었어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계가 망가졌어요. 창고 포장 기계 롤러가 휘어버렸습니다. 민재가 작업 중에 손을 잘못 넣은 거였어요. 교체 비용 32만 원. 모은 돈에서 그만큼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장터 이번 주에 또 있지? 우리 토요일에 다 팔자. 박스 정리 안 된 것도 다 가져가자. 할 수 있어? 해야지. 그 시각 농장 입구에 검은 SUV가 한 대 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임대현 대표님 쪽 관계자입니다.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민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동안 저희가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요. 민재 씨 빚 문제도 해결되고 100만 원 채운다고 어머님이 이 땅을 민재 씨한테 넘겨주실 것 같아요? 민재가 흔들렸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재가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지수가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의 손이 보였어요. 장갑을 벗은 손.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벽 못에 걸린 낡은 장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 끝이 거의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것이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차가 농장 입구를 빠져나갔어요. 지수가 옆에 왔습니다. 누구야? 임대현 쪽이야. 조용히 처리하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스 작업을 계속했어요. 토요일 장터. 이번엔 가져온 게 평소의 2배였어요. 배추, 쪽파, 고구마, 늙은 호박, 건나물까지. 지수가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순 밭 채소예요. 유기농 30년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리를 잡자마자 옆 상인 여자가 다가왔어요. 50대 읍내에서 오래 장사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장터에서 복순 밭은 우리 쪽이에요. 오래전부터 위탁받아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팔면 우리는 어떡해요? 지수가 당황했어요. 그건 저도 몰랐는데요.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와서 자리 차지하고 팔면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경하는 시선이 쌓였어요. 지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거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면 되지.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민재도 지수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이려는데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됐어요. 복순이가 직접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복순이한테 확인해 봐요. 그 여자가 잠시 두 사람을 보더니 말없이 돌아갔어요. 지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이래요, 여기서. 근데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고구마를 한 봉지 집었어요. 이거 줘요. 고구마 복순이 거 맛있더라고. 그날 번 돈은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롤러값 32만 원을 빼고 97만 원. 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박성달이 말했어요. 남은 기간이 닷새입니다. 그날 밤 지수가 먼저 말했어요. 3만 원이잖아. 응.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오래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긴 것도 아닌데 계속 웃었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웃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이 별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남은 날이 닷새였어요. 97만 원. 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재와 지수는 그 3만 원을 채우기 위해 닷새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어요. 박성달이 방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읍내 식당 몇 군데에 채소 직납을 해요. 소량이지만 꾸준히 사거든요. 이번 주에 2군데 더 돌아보면 어떨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채소를 박스에 담아 읍내 식당들을 돌았습니다. 처음 가는 곳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이미 거래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식당에서는 사장이 나와 맛을 보더니 쪽파 2단을 샀어요. 세 번째 식당에서는 배추를 3포기 샀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정산을 했어요. 4만 1천 원. 지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넘었어. 민재도 웃었어요. 97에 4만 1천이면 지수가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101만 1,000원이잖아. 100만 원 넘었어.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날 밤 박성달이 최종 정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101만 1천 원입니다. 민재가 받았어요. 박성달이 말했습니다. 내일 여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 전에 여사님이 미리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한 달이 끝나면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민재와 지수가 박성달을 봤습니다. 창고로 오시죠. 창고 안쪽 캐비닛이었습니다. 박성달이 열쇠로 열었어요. 안에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박성달이 물러섰어요. 민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납품 계약서가 먼저 나왔어요. 3건이었습니다. 민재가 첫 번째 계약서를 펼쳤어요. 납품 단가, 수량, 연간 계약 금액. 숫자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연 매출 규모가 민재가 생각하던 것과 달랐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농장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그렸던 숫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지수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거야? 민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두 번째 파일은 상표권 관련 서류였습니다. 복순 밭 브랜드가 등록된 날짜, 갱신 기록, 해외 상표권 출원 서류까지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에는 토지 등기 부등본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농지만이 아니었어요. 가공시설 건물, 창고 부지, 인근 땅까지. 민재는 파일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그냥 농사 지으시는 줄 알았어.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박성달이 캐비닛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꺼낸 건 노트북이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지만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USB 하나를 꽂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박성달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임대현의 목소리였어요. 복순 밭 브랜드는 내가 인수할 거야. 상표권까지 통째로. 노인네가 버티면 아들 통해서 처리하면 되고. 민재가 굳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이어졌어요. 이번에 토지 매각 성사되면 브랜드 값은 따로 떼서 해외에 넘길 거야. 그 가공 기술이 진짜 돈이거든. 민재 씨는 어차피 빚 해결만 되면 되는 사람이니까. 민재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빚 해결만 되면 되는 사람.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임대현은 처음부터 민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빚쟁이. 써먹으면 되는 도구. 그렇게 봤던 거였어요. 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이 더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임대현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소견서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어차피 혼자 사는 노인네니까 판단 능력 문제 제기하면 돼. 법적으로 막을 사람이 없어. 민재가 손이 떨렸습니다. 판단 능력 문제 제기.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성달이 말했어요. 여사님이 이 녹취를 모으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임대현이 이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캐비닛 안쪽에 뭔가 더 있는 걸 봤어요. 파일들 뒤에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어요. 민재에게.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한 달을 버텼다는 뜻이겠지. 고생했다. 내 손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물집이 잡혔다가 굳었겠지. 그 손으로 이 편지를 쥐어라. 임대현 그 사람은 작년부터 내가 눈여겨봐 온 사람이다. 처음엔 그냥 개발업 자려니 했어. 근데 복순 밭에 손을 대려 한다는 소리가 들렸어.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다. 나 혼자서는 마무리가 안 되더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해진 손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어. 사실 처음엔 너한테 부탁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임대현이랑 이미 손잡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어미를 다낭에 보내놓고 서류를 넘기려 했다는 것도 알았어. 처음엔 그냥 끝내려고 했어. 너 없이 내가 마무리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러고 나면 너랑 나는 끝이잖아. 이 어미가 죽는 날까지 너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거잖아. 그게 싫었어.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이 밭에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다. 느낀 게 없어도 괜찮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장화 신고 밭에 나가는 게 어떤 건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계속 쪼그려 앉아야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몸이 기억하면 나중에 머리가 따라와. 복순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지? 내 이름이야. 이 밭에 내 이름을 붙인 거야.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아? 이 밭이 곧 나라는 거야. 내 삶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땅이 아니야.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야. 임대현이 원하는 건 이 브랜드야. 땅보다 브랜드가 돈이 되거든. 30년 동안 쌓인 이름값을 가져가려는 거야. 막아라. 나 혼자는 못한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어. 이 어미가 닦아놓은 길이니까 믿고 걸어라. 두렵겠지만 괜찮아. 어미가 뒤에 있으니까. 사랑한다, 민재야. 추신 하나. 창고 배수로 막힌 거 꼭 확인해라. 성다리가 귀찮다고 미루는 경향이 있어. 추신 둘. 지수가 고생 많이 했겠다. 그 아이한테도 잘해라. 며느리는 남이 아니야. 민재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끝내려고 했다는 부분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어미가 죽는 날까지 너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거잖아. 그게 싫었어.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뭔지가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였어요. 아들을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도 모르면서. 민재가 마지막 추신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창고 배수로 막힌 거 꼭 확인해라. 성다리가 귀찮다고 미루는 경향이 있어.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지수가 민재 옆에서 같이 편지를 읽었어요. 마지막 추신을 보더니 웃음이 나왔다가 그 다음 줄에서 멈췄습니다. 지수가 고생 많이 했겠다. 그 아이한테도 잘해라. 며느리는 남이 아니야. 지수가 한참 그 줄을 봤어요. 눈이 빨개졌습니다. 민재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어머니 몸이 어떠세요? 진짜로.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많이 무리하셨어요. 작년에 이 증거 모으는 과정에서 혼자 여기저기 다니시고 몸이 나빠진 게 그때부터예요. 민재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이 서두르신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이 민재 씨한테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지만 박성달이 멈췄어요. 여사님한테도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창고 벽에 걸린 낡은 장갑을 봤어요. 손가락 끝이 닳아 없어질 지경인 그 장갑.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밭에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낮게 말했어요. 지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한참 뒤에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배수로 확인해야겠어요. 지금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확인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성달 씨 미루지 마세요. 박성달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민재가 장화를 신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배추밭이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민재가 손전등을 들고 배수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뒤따랐어요. 배수로는 정말 막혀 있었습니다. 나뭇잎과 흙이 쌓여 있었어요.
민재가 쭈그려 앉아서 손으로 걷어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흙이 차가웠어요. 지수가 옆에서 같이 손을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배수로를 청소했어요. 한참 뒤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됐다. 지수가 흙 묻은 장갑을 툭툭 털었어요. 어머님이 왜 이걸 확인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민재가 지수를 봤습니다. 작은 것도 막히면 다 썩거든. 제때 뚫어야 해. 지수가 말했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배수로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숙소 마루에 혼자 앉아서 밭을 봤어요. 지수는 먼저 들어가서 잠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배추밭이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처음엔 그냥 끝내려고 했어. 그 문장을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를 생각했다는 게 이상하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포기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 어미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것보다 한 번 더 믿어보는 걸 선택하신 거구나.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결심이었을까. 민재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지금 다낭에서 이 별을 보고 계시려나. 한정숙 아주머니 옆에 앉아서. 아니면 혼자 창문으로 바다를 보고 계시려나. 민재가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내일 전화해도 될까요? 박성달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전화가 아니라 직접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한테.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혼자서요. 이 밭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는 알아요. 그 돈에 냄새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땀 냄새, 흙 냄새. 어머니 삶 냄새요. 그 말을 어머니한테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한 달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낭에서 복수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한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가시는 거 맞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 안에 옷을 접어 넣으면서 복순이 말했어요. 나 여기 생각보다 잘 있었어. 한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계셔서 좋았어요. 복순이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여기 오면서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다낭에서 2번 입었어요. 바다 보러 나갈 때 1번, 시장 갈 때 1번. 이거 그냥 둬야겠다. 한정숙이 물었어요. 왜요? 복순이 블라우스를 가방에 다시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두면 또 올 이유가 생기잖아. 한정숙이 잠깐 복순을 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그럼 꼭 다시 오세요, 어머님.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엔 혼자 오지 않을 거야. 한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랑요? 복순이 짐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랑. 셋이서. 그러더니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이번엔 기내식 있는 비행기 태워달라고 해야겠다. 한정숙이 웃었습니다. 복순도 웃었어요. 밤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야자수 잎이 흔들렸어요. 복순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방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어보지 않고 그냥 손으로 눌렀어요. 농지 등기 권리증, 복순 밭 상표권 등록증, 납품 계약서 원본.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민재가 잘 버텼으면 좋겠다. 복순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말했습니다. 버텼겠지. 뭐. 그렇게 말하고는 불을 껐어요. 창밖으로 다낭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재와 지수는 숙소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대현 녹취 파일이 담긴 USB, 납품 계약서 사본, 토지 관련 서류 정리본. 법무법인 변호사가 내일 동석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증거 먼저 내놓고. 임대현이 뭐라 하면 그 다음 대응하고. 근데 임대현이 우리한테 역공할 수도 있잖아. 처음에 같이 손잡으려 했던 거. 그건 내가 감당해야지. 같이 감당하는 거야. 나도 알고 있었잖아. 항공권도 내가 끊었잖아. 내일 나도 같이 들어갈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지수가 말했어요. 자자. 내일 머리 맑아야 해. 민재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대. 내일 회의 시간 맞춰서 귀국하신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지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한참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잘하자. 앞으로.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들어가고 민재는 혼자 마루에 앉아 창밖 배추밭을 봤습니다. 한 달 전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손으로 만져봤으니까요. 이게 어머니 삶이었구나. 내일이면 이 밭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쉬웠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읍내 작은 회의실. 임대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40 후반의 번드르르한 얼굴에 잘 맞는 정장.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임대현은 여유로웠습니다. 어차피 이 아들이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사람을 보내 회유를 했는데 그때 거절을 당하긴 했지만 설마 끝까지 버티겠냐 싶었습니다. 돈을 제시하면 안 넘어올 사람이 없다고 봤으니까요. 정시가 되어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섰어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농장에서 입던 것과 같은 두꺼운 작업복 상이었어요. 손목에는 비싼 시계 대신 장갑끈이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파일과 USB가 들려 있었어요. 지수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수도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법무법인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임대현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민재 씨, 오늘 만난 건 사업 얘기하려고요. 제가 제시하는 조건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땅이야 어차피 노인 혼자 버티기 어려운 규모고 브랜드도 우리 쪽에서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민재가 말했어요. 녹취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임대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민재가 USB를 꺼냈어요. 회의실에 구비된 노트북에 꽂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순 밭 브랜드는 내가 인수할 거야. 상표권까지 통째로. 노인네가 버티면 아들 통해서 처리하면 되고. 임대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에 토지 매각 성사되면 브랜드 값은 따로 떼서 해외에 넘길 거야. 그 가공 기술이 진짜 돈이거든. 민재 씨는 어차피 빚 해결만 되면 되는 사람이니까. 민재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이어졌어요.
소견서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혼자 사는 노인네니까 판단 능력 문제 제기하면 돼. 법적으로 막을 사람이 없어.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대현이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거 불법 녹취야. 효력 없어. 민재 씨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제시하는 조건이 훨씬 나을 거야. 지금 빚이 얼마야? 그거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 민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 안에는 임대현 씨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농장 관련 거래처에 접근한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날짜, 내용, 대화 기록. 녹취 외에도 서면 증거가 있어요.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검토가 끝난 자료들입니다. 민재 씨,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이 땅을 민재 씨한테 넘겨줄 것 같아요? 한 달 농장 일했다고.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임대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재 씨도 처음에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낭에 보내고 서류 받아오려 했잖아요. 민재 씨도 공범이에요. 같이 엮이고 싶어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협력하면 민재 씨 쪽 거는 내가 덮을 수 있어. 빚도 해결하고. 어머니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민재 씨는 손 떼도 돼요.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 맞아요. 임대현이 멈췄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에 어머니를 다낭에 보내고 서류를 빼내려 했던 거, 그건 제가 한 일 맞아요. 어머니한테도 그 말은 직접 드릴 거예요. 민재가 임대현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걸 막지 못하는 이유는 안 되잖아요. 저는 한 달 동안 어머니 밭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배추 겉잎 따고 장터에서 채소 팔고 비 오는 날 작물 덮으러 뛰어나갔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그 밭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알게 됐고요. 민재가 파일을 들었습니다. 복순 밭은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니 삶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게 브랜드가 아니에요.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임대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재 씨, 감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그 땅을 혼자 언제까지 지켜요? 나이도 있는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다낭에서 바로 왔는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꽃무늬 조끼에 편한 바지. 공항에서 갈아입지도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어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박성달이 뒤에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임대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순이 들어와서 임대현을 정면으로 봤어요. 나 치매 아니야. 미리 말해두는 거야. 임대현이 굳었습니다. 소견서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알고 있어. 판단 능력 문제 제기한다고. 내가 직접 들었어. 복순이 자리에 앉았어요. 천천히 당당하게. 임대현 씨, 이 땅은 내 것이야. 내 이름이 붙어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못 가져가. 임대현이 뭔가 말하려 했어요. 복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 밖에서.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 나가줘. 목소리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대현이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어요. 판단 능력 문제도 방금 복순이 직접 무력화했고요. 임대현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고 보죠. 복순이 그 뒷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봐. 얼마든지.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후 법적 대응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나갔어요. 민재와 지수, 복순 셋만 남았습니다. 복순이 민재를 봤어요. 민재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조금 탄 것 같았습니다. 다낭 햇볕 때문에 뺨이 더 불그스름해 보였어요.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복순이 기다렸어요. 잘못했어요. 민재가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복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마. 민재가 멈췄어요. 복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해. 마루에서 해야 제대로 되지. 그 말에 지수가 웃음이 터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재도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나려던 참이었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수야. 지수가 복순을 봤습니다.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어요. 고생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어머님. 복순이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됐어. 모르는 사람이 잘못한 게 더 나쁜 거야.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복순이 지수의 손을 봤어요. 손 봐라. 굳은 살이 제대로 박혔네. 지수가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잡혀 있었어요. 처음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또 잡혔다가 또 터지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처음에 이랬어. 복순의 손은 오래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관절이 굵었고 손가락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30년 밭일의 흔적이 거기 다 있었어요. 지수가 그 손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손 담고 싶어요. 복순이 잠깐 지수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러면 계속 밭에 나와야 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올게요. 복순이 잠깐 지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복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배수로 뚫었어요. 복순이 민재를 봤습니다. 성다리가 밀었어?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밤에 직접 했어요. 어머니 편지 보고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러더니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밥 먹자.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기내식 없는 거 또 타셨어요? 복순이 민재를 한번 흘겨봤어요. 이번엔 사탕도 안 가져왔다. 민재가 멈췄습니다. 복순이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 다낭 갈 때 기내식도 없이 배고프셨던 거 다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엔 기내식 있는 거 태워드릴게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창가 자리로. 지수가 웃었어요. 약속드려요, 어머님. 성달아, 근처 밥집 어디야? 박성달이 말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가자. 셋이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밥집은 읍내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앉자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왔어요. 복순이 메뉴를 봤습니다. 된장찌개. 민재도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지수도 같은 걸로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서 복순이 밥을 한술 떴어요. 된장찌개를 한번 맛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짜네. 박성달이 물을 따라줬어요. 복순이 민재를 봤습니다. 밥은 잘 먹었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지수가 된장찌개를 너무 짜게 끓여서 고생했는데 나중엔 괜찮아졌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을 2배로 넣었어요. 처음에. 복순이 지수를 봤어요. 된장은 적게 넣고 끓여야 해. 나중에 간 맞추는 거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복순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수는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며느리로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시다가 말했어요. 오고 싶으면 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민재가 물었습니다. 뭘 가져와요? 복순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탕. 비행기 탈 때 먹게. 민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웃음이 나왔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복순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내밀었어요. 민재가 받았습니다. 열어봤어요. 농장 공동 운영 위임장이었습니다. 복순과 민재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당분간 같이 해라. 복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두 손으로 봉투를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박성달이 옆에서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복순이 마지막으로 밥을 한술 뜨며 말했어요. 근데 여기 된장찌개 짜다. 다음엔 내가 해줄게. 지수가 말했어요. 저도 배울게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밥집을 나오면서 복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순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 냄새야. 민재가 봤습니다. 뭐가요? 복순이 말했어요. 흙냄새. 청송 흙냄새. 다낭이 좋긴 한데 이 냄새는 없더라.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냄새 좋아요. 복순이 지수를 봤어요.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졌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냄새 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잘 웃는 사람의 주름이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다낭 다시 가실 거예요? 복순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야지. 거기 한정숙이라고 민박집 아주머니가 있는데. 내 블라우스 맡겨놨어. 민재가 물었어요. 왜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또 올 이유 만들어 놓은 거야. 지수가 민재를 봤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복순이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셋이서 가자. 기내식 있는 비행기 타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창가 자리로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청송 봄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내려앉았어요. 복순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밭에 가야겠다. 한 달 자리 비웠더니 걱정되네. 민재가 말했어요. 제가 같이 볼게요. 복순이 잠깐 민재를 봤습니다. 창고 지붕 빗물 새는 건 민재가 멈췄어요. 그건 몰랐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성달아, 창고 지붕 확인해라. 박성달이 뒤에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미루지 않겠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걸었어요. 민재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민재를 봤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복순이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왜들 웃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복순이 말했어요. 밭에 가면 웃을 일 없어. 일이 많아. 두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농장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어요. 버려지는 장소가 돌아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밭 농장에는 몇 가지가 달라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농장 한켠에 새로 생긴 작은 쉼터였습니다. 나무 의자 몇 개와 낡은 평상 하나. 보온통에는 늘 따뜻한 숭늉이 채워져 있었어요. 만든 사람은 민재였습니다. 재료를 사다가 박성달이랑 둘이서 직접 만들었어요. 솜씨는 없었지만 튼튼했습니다. 일꾼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좋은 쪽으로요. 예전엔 쉬는 시간에 그냥 밭두렁에 앉았거든요. 여기가 생기고 나서 달라졌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쉼터에 과자 바구니를 하나 가져다 놨어요. 민재는 서울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보다 청송에 내려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작업복은 이제 두 벌이었어요. 하나는 농장용, 하나는 서울 미팅 때 입는 것. 부동산 컨설팅 일은 완전히 접지 않았지만 중심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순 밭 유통 쪽 일을 민재가 맡았어요. 직거래 거래처를 더 늘렸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민재가 밭일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일꾼들이 어색해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서로 이름을 불렀어요. 민재 씨, 저쪽 배추 좀 봐봐요. 할머니 한 분이 말하면 민재가 뛰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지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주문 관리를 맡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손님이 배추에 흠집이 있다고 따질 때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수는 첫날 장터에서 흙탕물에 주저앉아 울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 버텨졌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할머니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요즘 복순 밭 온라인 주문이 빨리 오던데. 예전엔 일주일 걸렸는데 이제 이틀 만에 오네.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요. 그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 한마디가 지수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지수는 그 무렵부터 복순한테 된장찌개를 배웠어요. 복순이 직접 가르쳐 준 건 아니었어요. 지수가 옆에서 보는 걸 복순이 막지 않은 거였습니다. 된장은 적게 넣고 나중에 간을 맞추는 것. 두부는 마지막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는 것. 지수는 그걸 적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끓인 된장찌개를 복순이 한술 떠봤어요. 됐네. 그게 다였습니다. 복순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 두 글자가 어머니 방식의 칭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장 한켠에 작은 텃밭 체험장이 생겼어요. 주말마다 도시 아이들이 왔습니다. 씨앗을 심고 배추를 솟고 흙을 만졌어요. 프로그램 기획은 민재가 했습니다. 홍보는 지수가 맡았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에 온 아이 중 하나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배추가 어떻게 크는 거예요? 민재가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어요. 이 흙이 좋아야 해. 흙이 좋으면 씨앗이 잘 자라거든.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돌봐요? 민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매일 와서 보는 거야. 안 오면 모르거든. 그건 농사 얘기였지만 다른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어요. 민재는 복순을 모시고 농장에 왔습니다. 지수도 함께였어요. 복순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짚었지만 걸음이 전보다 빨랐어요. 농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배추밭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배추 물을 너무 많이 줬네. 겉이 탱탱하면 안 돼. 박성달이 뒤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이번 주에 조절하겠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습니다. 밭두렁을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살폈어요. 민재가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어머니, 농장 어때요? 복순이 밭을 바라봤어요. 그냥 밭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재가 웃었습니다. 복순도 입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처음 여기서 혼자 농사 지으셨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복순이 밭을 한참 바라다가 말했어요. 무서웠지. 맨날 무서웠어. 이 밭 다 망하면 어떡하나 했고, 아이들 밥은 어떡하나 했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밭이 나를 먹여 살렸어. 내가 밭을 키운 건지 밭이 나를 키운 건지 모르겠더라. 민재는 그 말이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농장 마당에 상을 차렸어요. 복순이 된장찌개를 직접 끓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끓여야 맛있어. 너네가 끓이면 간이 안 맞아. 세 사람은 해가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서다가 말했어요. 다낭 언제 가? 다음 달이요. 어머니.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식 있는 거 맞지? 민재가 웃었어요. 창가 자리로 예약했어요. 복순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혼자 말했어요. 됐네. 민재와 지수가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버려지는 장소가 돌아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복순 여사님과 민재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이 문드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있고, 아무리 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지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복순 여사님은 아들이 자신을 다낭에 보내두고 농장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서류 봉투를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다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도 없이 혼자 사탕 하나 입에 넣으시면서 괜찮다, 도착하면 먹으면 되지 하셨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택한 그 길이 결국 아들을 살렸어요.
돈이 아니라 흙을 가르쳤고 자리가 아니라 땀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배우게 했어요. 민재 씨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배추밭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날,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새벽별 아래서 혼자 밭을 일구던 그 모습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몸으로 알았던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자식이 걱정되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는데 시간이 걸리듯 사람도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때로는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복순 여사님은 아들이 가장 못된 짓을 하려던 그 순간에도 끝내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적으로 혼자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어미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랑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게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 하나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독함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연락 못한 가족에게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어? 잘 지내지?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함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